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4주차 수업합시다. 4주 1차 시. 지금 이제 우리가 4주차를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1주는 우리 문학과 인간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1차 시 때 그랬죠. 2차 시하고 3차 시는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했고, 2주차는 1, 2, 3차 시에 걸쳐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좀 했어요.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 그다음에 또 별도의 리포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 계속 수업을 하니까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뭐 2, 3학년, 4학년 되는 친구들은 또 괜찮겠지만 1학년 이렇게 이제 입학한 친구들의 경우는 리포트 작성법을 좀 더 익히면 편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2주차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지요. 이제 우리 아까 인간 우리 3주차는 이제 뭐 작가는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했고, 특히 2차 시와 3차 시 자료에서는 19세기 한말의 상황과 매천 황현의 그 대응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존재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학과 인간이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강의교육서는 그렇게 해두긴 했을 터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매 주차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결국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문학과 인간은 그러니까 문학의 대상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삶의 양상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 주차에 이런저런 공부들을 통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문학의 대상인 인간의 삶, 인간의 어떤 정신 작용,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주차는 1차 시에는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학과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2차 시와 3차 시에는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또 개괄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주 1차 시 감명, 문학과 감동이,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기에 의의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 기억이, 그다음에 이게 문학 작품 읽기에 의의,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1주 2차 시와 3차 시에 수업을 했는데, 대체로 이제 1주차에 뭐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늘 그 학사 일정상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1주차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내가 뭐 정확히 확인은 못했어요. 굳이 뭐 확인할 것까지는 없겠고, 그래서 1주차에 대체로 몇 명이 나가고 또 몇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차부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1주 2차 시, 3차 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어, 음, 기간 설정을 좀 더 다시 해야 되겠군요. 조금 2주차에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1주차에 수업 기간을 이렇게 2주까지 이렇게 음, 해 놓도록 할게요.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테니까. 그리고 2주차부터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할 거고, 그건 따로 이제 안내를 내가
우리 저 홈페이지란 말이 홈페이지라고 이 클래스 우리 분반에 예, 따로 안내를 하고 또 단톡방을 2주 차에는 단톡방을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 감명 지금 4주 1차 시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문학과 감동 이 챕터는 사실 그 1주 2차 시와 3차 시에 공부했던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문학으로 우리를 문학으로 이끄는 힘의 원천이랄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문학에 이끌리는 것, 그것은 크게 낭만적 충동과 사실적 충동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무슨 얘기냐? 자, 대상을 향해 느끼는 감성적 반응이 낭만적 정신과 관계된다면 대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사실적 정신과 부합한다. 써놓고 보니까 이것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그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두 가지 어떤 의미를 그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허구죠. 허구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 상상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기반으로 꾸며낸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라도 문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학 밖에서 꾸며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이게 허구적 상상력,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거짓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진실은 무엇으로부터 기반하느냐? 무엇인가의 어떤 사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어떤 진실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역사 소설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베트남 전쟁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즉 사실적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를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하나 이제 사실적 충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려 시대에 그 몽골의 침략에 맞섰던 소위 삼별초의 항전 그리고 이제 삼별초가 진도로 가서 1년 조금 못 되는데 그리고 제주도로 또 옮겨가 후퇴해서 한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려 사람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고통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역사 소설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또 어떤 영화적 재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죠. 그게 사실적 충동.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낭만적 충동은 그럼 뭐냐? 그 낭만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서적 반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은 역사적 소설은 그때 그런 장소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전해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문학 작품은 그때 그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겪게 된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갖게 된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 어떤 다양한 어떤 인간의 그 정서적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낭만적 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 요건 좀 더 넘어가다가 또 그 설명하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그 앞 페이지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즉 문학으로 이끄는 힘은 문학이 주는 즐거움과 연결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문학의 즐거움은 또 크게 감성적 즐거움과 이지적 즐거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감성적 즐거움은 문학을 통해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어떤 정서적 경험, 아까 그 낭만적 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지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암을 말하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것은 이제 사실적 충동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으로 이끄는 힘은 크게 낭만적 충동과 사실적 충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문학의 즐거움, 즉 문학으로 이끄는 힘은 문학에 주는 즐거움과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 낭만적 충동은 감성적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사실적 충동은 이지적 즐거움, 그러니까 인지적 충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몰랐던 거,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되거나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느끼는 어떤 기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지적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동과 감명을, 이것도 크게 뭐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의미 차이가 있지만, 감동은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그 감동과 감명을 굳이 구분하자면 즐거움을 느끼는 하나의 과정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감명은 그 감동,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그 결과로 감명을 받게 된다. 좀 어렵지요. 예. 감동은 문학의 존재 이유다. 문학은 감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고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은 그 인간이 어떠한 상황, 시대나 뭐 어떤 사회적 어떤 갈등,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뭐 갈등이나 억압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무엇인가의 행위 양식이 있겠죠. 그 행위 양식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읽어내면서 무언가 그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감명의 하나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은, 그런데 이제 그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이걸 내가 1주 2차시 3차시 문학작품 읽기에 의해서 이제 감동의 구조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이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이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 안에서 그 축조해 놓은 작가의 어떤 정신 세계와 서로 이렇게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여튼 뭐 그 점차로 좀 더 구체적인 작품, 지금 계속 이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정하게는 뭐 이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조금만 지나면, 물론 지난 시간에도 그 3주차에도 우리가 작가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황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세기 한말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황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황현은 지식인 작가로서의 어떤 의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변화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충분하게 읽어내지는 못한 그런 완고한 주작적 지식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500년 만에 선비를 기른 지 500년 만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이 통탄할 일인가,
그래서 그를 아는 자,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로움, 네, 실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작가가 어떤 존재여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별로 어려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그 4주차에 지금 살피고 있는 감명의 구조, 감동의 구조, 얼마간 이론적인 것이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곧바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개별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시를 이렇게 뭐 띄어쓰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PDF인가? 이건 PPT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좀 띄어쓰기가 조금 붙여야 되는데, 그건 좀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을을이 붙어야죠. 외국인 학생도 아닌데. 자, 이 이제 울음이 타는 강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는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법한데, 이게 박재삼 시인의 작품일 것 같아요. 좀 제목을, 아니 이름도 좀 붙여놨을 것 같은데도 같네. 자, 울음이 타는 가을강. 오늘 1학기니까 이제 봄인데, 자, 마음도 한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새산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저것 봐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구의 이 시의 화자가 친구의 어떤 사랑의 실패라고 그럴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 아파하는 친구의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의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이 화자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 어떤 그 친구의 그런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시를 읽는 우리 독자는 또 이 시의 화자의 그런 마음에 일정하게 공감하지요. 바로 이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뒤에 또 내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그 정서적 어떤 그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다, 이런 얘기죠.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럼 문학을 통한 감정의 변화는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박재삼의 우리미 타는 가을강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어떤 그 마음에 물처럼 흔들리는 누군가의 친구의 그런 마음에 이 화자는 귀 기울이고 그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이렇게 이 감정의 전이를 통해서 이 그 가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는 독자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의 화자가 갖게 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굳이 연민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하여튼 누군가의 연민이라고 볼 수 있겠네. 누군가의 상처를 연민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인 나 역시 좀 더 누군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또는 뭐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누군가의 마음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주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어떤 좀 더 넓은 어떤 마음가짐을 좀 넉넉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좀 억지스러운가요?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여러분. 예,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제 워낙 어떤 그 낱말의 그 어떤 개념의 용어에 그 담겨 있는 의미의 편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같은 말을 누가 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의 편차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과 휴머니즘을 바로 연결 짓는 데는 일정하게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긴 있는데 요거 나중에 그 구체적인 작품 분석할 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본래적인 의미로만 이 문학과 휴머니즘의 연결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그러니까 문학의 쓰임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학은 인간에 대한 아까 박제삼의 그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하는 시를 내가 어설프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의 확장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배운 거예요. 감명의 구조를 통해서 그러면 바로 이거죠. 문학은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요. 그렇지 않다면 문학은 쓸모가 없는 거죠. 자, 인간을 둘러싼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죠. 어, 문학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우리는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문학만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낼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역사 소설에서는 이를테면 뭐 병자호란의 상에서 우리 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컨대 삼전도에서 인종이 그 항복을 하고 나서 이 청나라 군에게 심양까지 겨울인데 3개월을 걸쳐서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걸어서 그 추위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조선 사람들이 50만에서 기록에 보면 50만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심양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서 가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죽습니다. 굶어 죽고.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인데 젊은 여성들인데 엄청난 어떤 성적 폭력을 당하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서술에는 그게 굉장히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병자호란을 당해서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 혹은 또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폭력과 억압의 상황을 다룬 문학을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이제 그런 걸 대입해 보면 이렇게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향 관계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문학의 경험 폭을 넓힌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문학을 통해 사회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고 문학의 효용, 가치를 지금 여기 담아놨죠. 이 페이지에다가 문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보다도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장을 봅시다. 문학의 가치, 즉 문학이 우리 삶에 기여하는 바는 인문학 일반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은 감동을 통한 감명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죠. 그 인문학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정, 이걸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죠. 근대 일의 인간의 오래된 이념이자 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우리의 고조선 시나 단군 건국 시나 이제 그 단군 신화에도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이념적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안에서 문학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자신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세계는 좋은 세계가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서도 안 될 사회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공감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이해관계의 전면적 관철은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특히 문학의 경우는 특별히 영리하거나 흥미롭지 않은 교육을 받지 않은,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은, 즉 실제로 결코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삶이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그 대체로 보면 아주 그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의 그 그 어떤 암투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아버지를 몰랐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재벌가 회장이더라, 이런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끊임없이 그 텔레비전 드라마의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학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그 되면 상류층 사람들의 삶에 문학은 관심 없어요. 문학은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심에 이르는 길에 수많은 감명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문학은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문학의 언어는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고, 문학은 이 감명의 구조를 통해서 독자가 독자로서의 내가 인간에 대한 더 넓은 더 깊은 이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또 2차 3차 시에서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할 겁니다. 일단 4조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